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오늘 오후에 평양에 도착했고요. 지금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하고 만찬 중입니다. 대북 특사가 파견된 게 아마 지난 2007년 이후에 11년 만입니다. 북미 대화를 위해서 중재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할지 또 관심 집중되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와 또 정치권의 다양한 이슈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아마 청취자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두 분의 정치인들을 모셨습니다.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통일 일꾼 정청래입니다. 네, 정두원인데요. 전 정치인이 아닙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방송인? 네, 방송 평론가, 정치 평론가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백수입니다. 이 정청래 전 의원은 MBC 스튜디오를 잘 찾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아니 사실 제 이 지역구에 있는 것이고 네. MBC 본사 이전 유치 운동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MBC 땅값을 많이 깎아줬죠. 아, 근데 위치를 모르세요, 어떻게? 한 번도 안 왔어요, MBC. 아, 정말 그동안 처음으로 온 겁니까? MBC답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MBC 본사를 제가 오게 됐어요. 제가 서울시 부시장으로 있을 때 네. 이쪽 상암으로 옮기는데 좀 도움을 줬어요. 두 분 다 큰 역할들을 하셨네요. 앞으로 방송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북 특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만찬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자, 대북 특사의 인선은 어떻게 보는지 먼저 정청래 의원님. 우선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문재인 대통령이 몸만 여기 계시지 마음과 생각이 다 지금 평양에 가 있다. 와. 그러니까 정의용, 서훈 그리고 특히 이제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은 간 걸 보면 문 대통령이 최상의 대북 사절단을 꾸려서 보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오늘 특이할 점은요. 원래 북한의 그 지도자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네. 오늘 좀 이례적인 거거든요. 언제 나타날지 모르고 불쑥 깜짝 등장 이렇게 했거든요. 원래 오늘 내일 중에 언제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김영철 통전부장이 영접하면서 거기서 바로 일정 협의에 들어가서 6시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찬을 하는 거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밥 먹고 이런 게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걸로 봐야 됩니까? 물론이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이 전례도 있지만은 네. 한두 번도 아니지만은 소위 간첩을 잡는 기관에서 특사로 간다는 건 좀 어색하긴 해요. 서훈 원장 말하는 거죠. 일단 딴죽 근데 이제 그건 어색한데 그 전에 선례들이 있으니까 또 뭐 그럴 수 있다. 뭐 이후락부터 계속 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네. 근데 뭐가 하여간 안 맞아요. 아. 어색해요. 네, 어색합니다. 근데 이제 정두원 우리 선배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리가 있고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은 뭐냐면 무엇보다도 남북대화 정상회담을 가장 잘 실현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면 그것이 정보기관의 수장이든 저는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윤 실장이 친서를 들고 가는 겁니까? 대북 특사 단장 예. 정의용 안보실장이 전달을 하겠죠. 근데 받기는 이분이 받았을 수도 있네요. 문재인 대통령 친서를. 옮겨주는 걸 했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특사 단장이 이제 그것은 휴대를 하거나 아니면 뭐 전달하는 건 맞다고 보고. 어떤 분이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서훈 국정원장은 북한에 가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 2년간. 네. 경수로 사업 지원차.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남한에 있는 생존에 있는 사람이다. 아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정의용 실장을 보낸 것은 완전 트럼프에 대한 염두에 두고 그리고 미국. 여건을 조성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건 조성은 바로 한미관계, 한미공조, 한미동맹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곧바로 평양에서 돌아오면 정의용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상세하게 설명하러 갈 텐데 트럼프 대통령 미국으로서는 가장 궁금한 것이 과연 김정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네. 이것이 제일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저 궁금한 거는 윤건영 씨가 궁금하죠.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은 지금 외교안보 라인하고는 안 맞잖아요. 왜 갔냐는 거죠.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은 이제 국민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뭐 성북구 의원도 한번 했는데 네. 19대 국회 4년 내내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국회 사급 보좌관 출신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보좌관? 예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시절에 제 의원회관에 제 옆방이었거든요. 네. 항상 국회의원 4년 임기 동안 가장 옆에서 가장 최측근에서 이제 보좌를 했기 때문에 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문재인 정말 대통령 말 그대로 복심이네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눈빛, 숨소리 이런 것까지 다
어떤 거다 이건 캐치낼 정도로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문재인 대통령 이러저러한 예상치 못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로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이번 특사단 파견 관련해서 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북핵 개발 축하 사절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정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좀 심했어요. 근데 이제 정동훈 의원이 봤을 때는 약간 그 국정원장이 가는 건 조금 어색한데 뭐 선례가 있으니까 이제 굳이 뭐 시비 걸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축하 사절단이라는 표현은 좀 지나치고 저는 가급적 외교 안보 분야는 이제 초당적으로 협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북한하고 대화 문도로 가는 건 어쨌든 큰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별로 이렇게 지지를 못 받을 것 같은데요. 이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이럴 바에는 당명을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주 한국당으로 바꾸면 어떻겠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도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오늘 한국갤럽에 대해서 미국 본사에 항의 서한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오는데 마치 갤럽 여론조사 기관에서 잘못한 것처럼 국민들의 지지가 안 나오는 것은 국민들에게 항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이게 번지수 잘못 집은 것처럼 북핵 개발 축하 사절단 이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은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적절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바른미래당이 우리 정도원 의원님하고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서훈 원장은 포함되는 건 좀 맞지 않다. 하지만 어쨌든 이왕 간 김에 비핵화에 대해서 확실한 결과를 가져오기 바랍니다. 갖고 와라. 북한의 지도자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김정일 위원장, 자기 아버지를 만난 사람에 대한 특별한 예우 이런 게 있거든요, 북한은. 근데 이제 서훈 원장 같은 경우가 김정일 위원장과 대여섯 차례 이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에서 많이 알고 있고 또 그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 외교안보 담당 대북 관계에서는 가장 핵심 참모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잘할 인물이기 때문에 특사 인물을 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만찬을 하면서 대화를 좀 나눌 것 같긴 한데요.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올까요? 비핵화 얘기는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겠죠. 왜냐하면 되고. 그게 아니면 이제 북미 대화가 열리지 못할 거고 또 북미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 남북 정상회담도 사실상 물 건너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적절한 스탠스는 이거라고 봐요. 비핵화 문제는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논의 테이블에 올리자. 무조건 올려야 된다. 올려야 된다. 그리고 이 비핵화 문제는 북미 대화, 남북 대화의 입구에서부터 논란을 할 것이 아니라 일단 테이블을 올리고 출구에서 어떤 성과물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하자. 그래서 일단 비핵화 논의는 하고 그래서 대화를 시작하자. 이렇게 북한을 설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3일에 이렇게 미리 못을 박았어요. 미국과 전제 조건을 다하는 그런 대화 테이블에는 앉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입장이 이거거든요.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지고 미국과 군축회담은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쐐기를 박아놨거든요. 우리가 이제 출발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얘기는 꺼내겠지만 답이 올 가능성은 이제 굉장히 희박해 보이죠. 낮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외교 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외교 전이라 하면 성동격서도 있을 수 있고 양동작전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맞춰서 대북제재, 선박제재를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재개를 했거든요. 저는 그때 대화가 임박했구나.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씨름 판전에 삿바 싸움을 하는 거다. 삿바 싸움을 한다는 것은 곧 씨름 경기가 열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해를 했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계속 지금 북핵 개발 축하 사절단 이런 말을 막 하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평양을 가고 하는 것이 다 한미 공조, 긴밀한 공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지금 우리가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미국 입장과도 정면적으로 배치되는 그런 발언들이에요.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자유한국당은 지금 6.13 지방선거를 좀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그 3.1절 때도 태극기 집회가 조금 됐거든요. 오히려 강하게 이렇게 나가는 게 당에는 또 선거에는 유리하다고 판단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판단이 저는 틀렸다는 거죠. 미스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세력은
보수 세력이 아니라 극우 세력들입니다. 대부분이. 극우 세력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건전한 보수들이 떠나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전한 보수들을 붙잡을 생각을 해야지. 지금 지지하고 있는 그 강경 보수 세력한테 맞추려고 들면은 계속 자기 자신을 축소화시키는 거죠. 왜소화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앞길이 안 보인다 이거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라는 예. 거죠. 이게 이런 어떤 남북 문제나 외교 같은 경우는 좀 초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몰라도 초를 치는 이런 거는 맞지 않다.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정확했나요? 야, 초당적. 초치는. 아니요,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근데 옛날 지금 여당도 야당 때 초치는 일 많이 했어요. 저희는 기억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만약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김정은한테 비핵화의 확답을 못 받고 온다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뭐 특사 파견 왜 했냐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첫 술에 배불리 없고요. 네. 일단 이렇게 특사가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국가, 이제 그거 보면 유격대 국가라고도 하는데요. 네. 이제 정상 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밀당은 있을 수 있으나 대화의 판을 걷어차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자, 정도님 달리 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오거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언급을 하지 아예 안 해버리면 긴장이 더 고조될 수가 있어요. 이제 바로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되잖아요. 네. 그럼 미국은 이제 연합훈련을 더 뭐 기존대로만 하든지 더 강화하든지 하게 할 것이고 이제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완벽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비핵화를 비핵화인데. 얘기하면 우리가 대응하겠다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긴장이 고조될 수가 있죠. 결국은 더 나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예, 수 없다라는 거고. 예. 뭐 그렇게 된다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도 높지 않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정청래 전 의원이 어느 프로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북 정상회담은 트럼프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미국을 어떻게 우리가 중개하고 설득하고 이제 조정하느냐에 달려 있는 건데 결국 결정권자는 불행하게도 트럼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셨습니까, 진짜로? 상당 부분 트럼프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이 맞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그 김대중 대통령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 첫 정상회담 때도 네.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협조가 없었으면 좀 어려웠다고 봐야죠. 그리고 2007년도 14선언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 갔을 때도 그때도 당시 미국과 긴밀한 공조 속에서 갔는데 뭐 결정적으로 100%다 미국에 오케이 사인 받고 간다 이제 이러면 우리 입장으로서는 좀 비자주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한미 동맹의 원칙에 의해서 긴밀한 한미 공조 속에서 북미 관계도 개선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재자 마중물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치고 나서 아마 이번 주 내로 특사들이 미국에 갈 것 같아요. 미국으로 곧바로 날아가죠. 예, 가면 거기서 좀 잘 설득을 하고 이런 거는 불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북한과 미국 이제 핵 문제는 결국 이제 미국 용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우리의 입장으로는 북한에게 이렇게 설득해야 될 것 같아요. 당신들이 말대말 행동대 행동 원칙으로 앞으로 핵과 미사일을 도발을 하지 않겠다. 이 대화 기간에는 그렇게 선언을 먼저 하고 행동으로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제재와 압박 부분도 좀 유연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조치를 취하도록 우리가 노력하겠다. 미국을 설득하겠다. 그런 과정이 이제 성사가 된다면 그런 가운데에서 화해 분위기 속에서 이제 남북 대화든 북미 대화든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근데 미국은 지금 북한의 패를 읽고 있는 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이 궁지에 몰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그 최대 압박이 이루어진 후에 북한과 협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의 사례를 보면은 압박을 해가지고 20개월 만에 이란 협상의 테이블에 나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타결이 되는데 지금 북한에 대한 압박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더 힘들게 만든 다음에 네. 아주 그냥 궁지에 완전히 코너에 몬 다음에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참 이게 상황이 좀 조금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뭐 넘어야 될 산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 듣고 광고를 또 들어야 되겠네요. 우리가. 예, 뭐 말씀하세요. 진행까지 하자고. 아, 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예. 한동훈 전 새누리당 의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야, 이 청취자 여러분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코너를 좀 이래 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정정 브라더스. 월요일마다 두 분 좀 출연. 정정 브라더스라는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식상해요.
식상해. 그리고 그럼 정치자 여러분들이 코너 이름을 이게 지금 고정 코너지 않습니까? 나올 약속하십니까 이제 계속? 네네. 예, 정도원 의원님. 매주 월요일. 정도원 의원님 지금 백수라 그랬잖아요. 네. 그럼 매주 월요일 날 이 네. 시간에 정치 얘기를 나눌 건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좀 좋은 이름 정정 브라더스 말고 국내 최고의 품격 있는 방송 박지훈의 세계는 우리는 네. 월요일 7시 20분부터 8시까지 네. 정두원 정청래 고정 코너 이름을 지어주세요. 지어주십시오. 아우 딱 맞습니다. 아무래도 진행자를 뺏으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는 진행하셔도 뭐 무방할 것 같긴 한데요. 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자, 앞서 대북 특사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제 하재를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지방선거 얘기 안 할 수 없죠. 네. 자, 6.13 지방선거. 근데 제가 정도원 의원님은 지금 당적이 어디 쪽입니까? 당적이 없습니다. 무소속 당이라고. 그럼 어디를 응원하세요? 저는 그냥 오른쪽을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인가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잘하면 거기를 또 아. 근데 응원하고 제대로 된 오른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대로 된 현재 오른쪽 스코어. 아직 없어요. 없어요. 네. 저는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다시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그냥 정청래를 지지해 주세요. 정청래는 개인적으로 지지하면 되죠. 자, 그러면 바른미래당이든 뭐 자유한국당이든 하여튼 보수 쪽을 지지하시는 우리 정도원 의원님 그리고 정청래 전 의원님은 뭐 민주당이시고요. 저는 민주당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지금 만약에 선거를 한다. 네. 어떻게 될까요? 지금 선거를 하면 광역 단체장 기준으로. 대구 경북 빼고는 예. 뭐 자유한국당이 전멸하지 않을까? 그 두 군데 빼고는. 두 군데 뭐 빼고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쪽이다. 선거라는 것이 지금 100일이 남았기 때문에요. 네. 긴 대장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든지 판을 엎었다가 뒤집었다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스코어 내일 당장 투표를 하면 네. 제 예측은 대구 경북 정도를 제외하고는 여론조사는 그렇게 나와요. 예, 민주당이 다 예. 싹쓸이할 것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대구에서도 저 김부겸 의원이 나오면은 장관이 나오면은 이기는 걸로 나오죠. 그렇죠. 그럼 경북 빼고는 다네요. 지금 만약에. 현재 내일 선거한다고. 또 만약에 대구 쪽에도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 다 나온다 그러면 3파전이 된다 그러면 훨씬 또 민주당 쪽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른미래당이 이제 야당 표를 분열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네. 그 전 총선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는 또 야당 분열인데 이번에 또 야당 분열이 돼 버렸는데 그 분열이 저는 연대 쪽으로 결국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요? 예, 예. 네. 지금 말들은 아니라고 박박 우기지만 네. 결국 선거 때 가면 이제 연대로 가죠. 선거는 이게 후보 구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후보 구도, 인물 경쟁력, 그다음에 뭐 당 지지율 뭐 네. 이런 건데 이게 후보 구도가 지금 야당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일려 다야 구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런 큰 선거에는 야당끼리 야당 연대 얘기가 항상 나와요. 저희가 야당일 때도 뭐 야권 연대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근데 이번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각각 물리면서 약간 좀 원수 같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약간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을 뛰쳐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계속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자유한국당과 공조는 절대 없다. 가장 또 강력하게 비난을 많이 이렇게 합니다. 요구하고 있죠. 네. 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또 뭐 차이가 아유, 뭐 견원지간 더 이상 뭐 만날 수 없는 이라고 할 수가 사이죠. 있죠. 근데 네. 물론 이제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선거되면 그런 감정을 떠나서 뭐 연대할 수도 있겠으나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야권 연대도. 자,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뭐 상당합니다. 상당한 상황인데 일단은 여당 먼저 보면요. 결국은 경선이 곧 당선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친문 대 비문 구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친문 대 비문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딴 데는 다 있다 그래요. 박지훈 우리 변호사 같은 잘못된 생각을 하는 분들이 그런 아유, 다 있다 그러는데 국민들. 없어요. 그렇습니까? 네. 네. 올바른 아니 평론을 하세요.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당인데 다 대통령 편이죠. 어떻게 거기서 좀 더 친한 사람이 있고 덜 친한 사람이 있을 수 그런 있잖아요. 수는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 당선이 되는 순간 더불어민주당은 다 친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 경선에서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말 분란 없이 가라. 이게 이제 지지자들의 이제 요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부에 총질하고 내부발에 뭐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은 경선에서 굉장히 페널티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솔직히 네.
박원순 시장이나 예.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 비문에 가깝지 않나요? 근데 분란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분란이라 표현하지 말고 경쟁이 있어야지 좋은 겁니다. 그래야지 더 흥행 효과도 노리고 또 관심 대상도 되고. 그냥 경선에서만 이기면 그러니까 무조건 된다 이러면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과 분란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경쟁이 있잖아요. 네. 근데 무슨 이전 투구 인신 공격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자,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안철수 대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정치에서 남은 게 그것밖에 없습니까? 뭘 하겠어요. 예. 그래 되면 자유한국당에서 안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이미 나와버린 거고. 네. 이제 다 모든 게 다 이제 구도가 그럼 잡혔죠. 박원순 대 안철수입니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은 후보가 없어요. 아니, 서울시장 후보가. 제1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안 낼 수도 있나요? 실제로 없다니까요. 지금은 못 내는 거죠. 후보 기근 현상.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네. 자, 후보로 나오려면 최소한도 50억은 있어야 돼요. 자기 돈이. 50억. 예. 근데 이제 그게 펀딩 받을 수 있잖아. 당에서 도와주고 빌려주고. 15% 정도는 받아야지 돌려받는데 나중에 돌려받죠. 지금 15% 나올 가능성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 내고 누가 나오냐 이거예요. 그런 현실적인 이유를 시청자는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후보가 없는 거죠. 결국은 박원순 대 안철수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박원순이라는 말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과 지금 경선 주자들이 쭉 있어요. 지금. 네. 일단 사과해 주세요. 그분들한테. 박원순 사과하겠습니다. 박원순, 박영선, 정봉주, 우상호, 민병도, 전현희. 네. 제가 정청래는 자진 사퇴했고. 저는 출마를 해도 될까요라고 물어봤는데 그때는 시장기를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요즘은 시장기를 느끼지 않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은 빼고 이거는 나머지 6분하고 안철수의 대결이다. 그래도 제가 2, 3등을 했어요, 제가. 네, 알고 있습니다. 자, 결국 그러면 또 우리 정돈님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서울시장에는 안철수, 경기지사에는 남경필. 가능성도 그러니까 경기지사는 또 바른미래당의 후보가 없어요. 네. 거기서도 누가 자기 돈 몇십억씩 들이고 나오겠어요? 남경필 지사가 옮겨갔나요? 옮겨갔죠. 어디로 옮겨갔어요?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옮겨갔구나. 이미 갔죠. 이미 가셨구나. 헷갈리는구나. 네. 그러니까 벌써 가셨어요. 예. 자연스럽게 연대를 안 하더라도 이제 공천이 안 되는 형식으로 해서 연대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무공천으로서. 그리고 인천시장 유정복 시장은 거기도 이제 자유한국당인가요? 예, 거기도 바른미래당 후보가 없어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서울시에도 바른미래당 후보가 없잖아요. 거기는 안철수죠. 안철수 씨가 나간대요. 그렇죠. 나갈 수밖에 없다고 지금 정도는께서는. 안철수의 이제 책무이자 마지막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 나간다 출마는 자유이나 당선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간다고 우리 그냥 진짜 가정이니까요. 지금 가정해봤자 뭐 수백 번 바뀔 건데 안철수 전 의원 또 남경필 지사가 나간다면 여당하고 싸워서 이길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에서 한 얘기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내일 선거한다면 지죠. 내일은 근데 진다. 이제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또 이제 결집 효과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는 거죠. 이 시대 종 전문가께서 종 쳤어요, 안 쳤어요? 아직 안 쳤어요. 종 안 쳤습니까? 예전에 많이 그랬잖아, 종 쳤다고. 아직 안 쳤어요. 아직 안 쳤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남북 문제니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아요. 특히 경제 문제 같은 것도 있고 두고 봐야 되죠. 자, 지방선거 중에 지금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도 지금 많습니다. 지금 7곳이거든요. 네. 미니 청소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곳 있습니까? 우리 정청래 의원님. 송파 같은 경우는 사실 자유한국당 강세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높고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데 송파를 민주당이 당선될까 안 될까 이런 게 좀 관심이 가죠. 자유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거 아니에요 혹시? 출마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마포와의 첫사랑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정돈님은 어디 쪽에 관심 좀 있습니까? 저는 역시 보궐선거도 승패가 거의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후보 요인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여당한테 유리하죠. 울산 같은 데는 좀. 울산은 정의당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라서. 나머지는 좀 여당 쪽이 다 유리하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변수 같은 걸 보면 결국은 남북 문제나 이런 게 가장 큰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남북 문제가 그렇게 큰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개헌도 아니고 저는 결국 개헌 경제 문제일 것 같아요. 아, 경제 문제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최저임금 문제 뭐 또 그런 이제 경제 문제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하고 중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지금 사실 불만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제일 큰 요인. 가장 큰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자, 우리 한 번 더 화제를 좀 전환해야 되는데, 최근에 정도원 의원님이 실검에서 계속 상위권에 들었고, 엄청난 얘기를 하셨는데, 매조지를 안 해주셔가 저도 궁금해요. 글쎄요. 예. 저도 사실 너무 이제 이게 얘기가 커져서 네. 제가 당황하는 꼴이 됐는데, 이제 과거에 이제 있었던 일이지만은 저는 뭐 저만 알고 넘어가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MB께서는 지금 부인하고 있잖아요. 부인한다는 뜻은 뭐냐면 밑에 사람들한테 미룬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MB가 밑에 사람한테 미룰 상황이 아니거든요. 증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 일을 다 본인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얘기를 꺼냈던 것이 이렇게 일파만파 불러올 줄은 몰랐어요. 그 큰 실수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제가 검사라면, 죄송하지만, 참고인으로 이렇게 참고인으로 가라면 가야죠. 근데 이제 그것은 공소시효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렇게 답변하기는 곤란한. 제 트위터에 오늘 생방송에 출연한다. 네. 그랬더니 트위터 댓글로 이렇게 썼어요. 정동원 의원한테 시원하게 까라고 하세요. 그럼 탄원서 왕창 쓴다고요. 근데 지금도 MB께서는 이제 사실 사법 처리가 거의 분명해 보이거든요. 근데 저까지 거기다 얹혀가지고 한다는 것은 제가 또 개인적으로 할 도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냥 저한테 얼마나 그냥 심지어는 저 후배들이 연을 끊겠다고 더 이상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친구는 입을 찢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 얘기 그 정도 하고요. 제가 정청래 의원이 코너 이름 보내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저도 얘기를 했는데, 코너 이름을 좀 청취자 여러분들 보내주셨어요. 2594님이 정치 이대로 좋은가. 또 7147님이 이것이 정치다. 이건 딴 데 있고. 있고요. 6401님이 정치 투정.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8698님이 정씨 형제의 정치 이야기. 우리가 하동정 씨 같습니다. 본까지 같아요. 0959님이 정치 두레길. 두원, 레의 정청래. 또 그렇다네. 그리고 윤상일님이 미니로 배추도사, 정청래, 무도사, 정두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에도 많은 분들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평가 좀 해주세요. 그런데 이 방송도 사람들이 좀 듣긴 듣나 봐요. 많이 들어요, MBC. 많이 들어요?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 오르고. MBC 좀 좋아졌나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꽤 관심 가져주니까 고맙네요. 네. 우리 의논을 해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정치 두레길. 그거 좋네요. 두레길. 근데 다음 주까지 한번 보자고. 다음 주도 이제 한번 또 요청을 드리고. 그래서 선발하는 걸로. 야, 아무튼 두 분은 이제 고정으로 월요일은 출연을 좀 해주십시오. 네.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불러주시면. 좀 더 부탁해 주세요. 제가 무릎 꿇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두 분만큼 많이 알고 또 좀 싸워주셔도 돼요. 또 보수를 대표하고 또 진보를 대표하시기 때문에. 정도원 우리 의원님하고는 사실은 서로 이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는데 판도라 방송하면서 굉장히 가깝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랑 생각은 좀 다르고 바라보는 방향은 좀 다른데 정말 솔직 담백한 분이다. 근데 일부러 좀 싸울 땐 싸워야 돼요. 그래야 재밌어요. 그래요? 네, 우리 좀 연기 좀 합시다. 우리 정도원 선배를 보면 이게 그 싸움에 대한 의지가 안 생겨요. 그래도 보면 싸움 좀 하셔도 내가 약을 막 올려야 제가 져요. 싸우면. 자, 오늘 얘기는 여기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또 정치 얘기로 벌써 돌아오겠습니다. 끝났어요?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해야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두레길이었습니다. 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 젊은 보수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이 지방선거가 정확히 100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그래서 이번 선거 최대 이슈는 과연 뭐가 될 것인지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또 장혜찬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선거 10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번에는 후보들 결정이 좀 늦춰질 거라면서요? 전체적으로?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특히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후보 선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네. 다른 이유라기보다는 후보 풀이 현재 여당에 비해서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부족하고. 바른미래당과 이렇게 갈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는 것도 있고 네. 평소라면 예를 들어 서울시장을 했을 때 정말 많은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서울시장 후보가 되기 위해서 이미 치열한 막후 선거전을 펼쳐야 합니다만 그렇죠. 지금 특히 원내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 내에서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걸 되게 꺼려하고 있습니다. 꺼려한다. 십자가를 지고 나갔다가 예. 질기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유력한 후보로 점쳐놨던 홍정욱 헤럴드 대표 같은 경우도 고사하는 뭐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요. 일찌감치만 안 하겠다고 했죠. 뭐 아직 설득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될 가능성보다는 안 될 가능성이 크다. 패색에 짙은 선거라고 보수 야당 안에서 좀 패배주의의 그늘이 드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후보 선정 작업도 조금 느려지는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왜 늦어지고 있어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늦어졌다고 보긴 어려운데 이제 앞으로의 일정을 짜는 데 있어서 워낙 국가적인 이슈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북 관계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이 패럴림픽 기간이거든요. 네. 그리고 평창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좀 잊은 면이 있는데 평창 올림픽을 성공하는데 에너지를 다들 너무 많이 쓰신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국가적인 이슈에 묻혀서 도지사 후보들은 열심히 뛰는데 국민들의 관심도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렇죠. 예. 언론도 보도를 별로 안 예, 하고. 예, 지금 언론, 워낙 보도할 네. 게 많다 보니까. 네, 그렇게 돼서 일단 선거 분위기 자체가 형성되지 않고 있는데 네. 이제 여당의 경우는 너무 일찍 후보를 결정했을 경우 이제 막판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예. 이제 늘 공천이라는 건 여야가 이렇게 서로를 봐가면서 탐색도 눈치 하고 보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강금실 전 장관이 나섰던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도 그때 윤여준 그 당시에는 이제 한나라당 일하실 때 강금실을 저렇게 쓰냐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후보 선정 과정이 후보를 극대화시켜서 효율적으로 알리지 못했다. 네, 예, 네. 이런 얘기를 들은 것도 너무 일찍 안 좋은 과정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그게 패인으로 꼽혔거든요. 강금실 전 장관이 일찍 뜨니까 상대편에서 오세훈 전 시장을 맞상대로 뒤늦게 세워가지고 그 분위기가 역전된 뭐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때가. 지금 자유한국당도 그때와 비슷하게 지금 밀리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맞춤형 후보 깜짝 공천을 해야만 그나마 승산이 있지 않겠나 하는 분위기가 당내에서 감돌고 있는 그럼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다 윤곽 드러낸 후에 정하겠다 이거겠네요. 뭐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좀 그런, 보고 패를 내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있는 그렇군요. 것 같고요. 또 하나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를 보면 그 이른바 친문 후보들과 붙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장 관심을 모은 선거가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중적 인지도나 현재 여론조사로 보면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훨씬 더 유리하고 버거운 상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 이 두 사람 다 친문으로 분류되는 후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 인지도가 이재명 시장이나 박원순 시장이 높다 하더라도 차라리 이들 후보들과 붙었을 때 좀 선명하게 각을 세우면서 가능성이 생길 것 같다라는 분석을 당내에서 하고 있고요. 반면 친문으로 거론되는 예를 들면 경기도의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가 최종 후보가 되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를 가지고 하는 선거가 돼버리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불리하다. 더 그렇기 어렵다.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로서는 1등이라 하더라도 이 비문 계열의 후보들과 붙고 싶어하는 기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지방선거 100일 전 그러는데 아마 청취자분들이 진짜 100일 전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지금의 분위기를 제가 정리해 드린 거고 제 예상으로는 4월 말 정도쯤 가야 그 국민 대중적으로 이제 선거가 좀 다가오는구나라는 인식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번 선거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정치권은 바쁩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이니까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랄까? 보통 선거, 전국 단위 선거는 뭔가 하나가 이렇게 딱 잡히잖아요. 뭐가 될 거라고 보세요? 자유스럽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최민희 전 의원은. 보통의 경우는 정권 1년 차잖아요.
그러면 정권 1년 차에 일을 잘했냐? 요걸 평가하려고 할 텐데 이번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중간 평가해야 하는데? 예, 저는 아니다? 이번에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중요한 이슈가 많은데 국회 때문에 이게 될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국회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아져 높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남북 관계나 적폐청산, 국가적 이슈를 해결하도록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선거로 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네. 거꾸로 야당 심판 혹은 국회 심판론이 이게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국회의원 봅니다. 선거가 아닌데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거는 이미 2014년 세월호 이슈 가지고 선거를 치를 때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자면 야당이 압승해야 될 선거거든요. 그때는 안전 이슈로 치러야 될 선거인데 그때가 야당 심판론이 작동해서 겨우 이제 5대5 정도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큰 실수 없이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야당의 흔들기가 색깔론을 중심으로 너무 심하다는 인식이 아주 그 60, 70대 어르신을 제외하고는 팽배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네. 최민희 전 의원의 혹시 소망사항은 아닌가요? 아무튼 야당 심판론, 국회 심판론이 이번 선거의 중요 쟁점이 문재인 힘 실어주기. 장혜찬 씨는 어떻게? 저는 뭐 전망이라기보다는 이번 지방선거 주요 이슈 두 가지를 따지자면 역시 북한 문제 그리고 경제 민생 문제가 있을 텐데요. 이 보수당인 자유한국당에 제가 조언을 하고 싶은 것은 북한은 기본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변수입니다. 오늘 뭐 대북 특사가 갖고 이후에 북미 대화나 뭐 비핵화 관련한 의제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기에 100% 올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우려스럽다는 일각의 의견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이번 선거를 반드시 이제 집권 1년차 경제선거, 민생선거로 가야만 하는 것인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뭐 자영업자들 힘들어하는 부분들이나 물가까지 많이 임금 인상이 되면서 물가가 인상되면서 특히 생활 물가가 많이 인상됐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제가 또 하나 꼭 지적하고 싶은 건 역대 선거에서 이 부동산 시장의 영향력이 상당히 막강했었습니다. 돌아보면. 그런데 이번에 2월 같은 경우 이제 서울 집값이 0.94포인트 오르면서 이제 2009년 이후 근 10년 만에 최대로 상승하고 있고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다양한 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럴 때마다 오히려 강남 집값만 띄워주기 아니냐. 강남과 비강남 사이의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 이 문제를 지금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들마저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중에 대표적으로 김상곤 뭐 교육부 장관이라던가 아니면 장하성 정책실장 같은 경우 정부 수립 이후 실거래가 기준으로 본인들 아파트가 지금 5억이 넘게 올랐습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그리고 정말 많은 제가 여기 리스트를 갖고 왔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강남에 참 10억 넘는 아파트에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본인이 이제 다주택자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집을 처분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을 친동생에게 처분했고 남편이 가지고 있던 근저당도 해지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계약이 아닌 면피용 이제 1주택 처분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동산과 관련된 정부 고위층의 어떤 정책 미비라던가 모럴 해저드 이런 부분을 보수 쪽에서 좀 띄워야지 지금처럼 북한 문제에 너무 100% 올인하는 전략으로 가게 되면 최민희 의원님 말씀처럼 60대 이하 계층에서는 큰 공감을 사기 힘들다. 그래서 지방선거 이주를 반드시 경제, 1년차의 경제 능력을 심판하는 이슈로만 몰고 가야 그나마 승산이 있지 않겠나 하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언을 드리는 얘기는 현재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 현상은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홍보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지 대응 능력이 없는 건지 그 부분을 부각을 좀 못 시키는 것 같아요. 저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최민희 전 의원이 말한 야당 심판, 국회 심판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한마디씩 해보세요. 네, 우선 북풍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왔잖아요. 이게 2010년 천안함 때도 이제 MB가 북풍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였으나 그때 이슈는 무상급식 등 복지였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 이슈로 치러져야 했는데 그때 이제 야당 심판론을 들고 나와서
5대5 정도가 된 선거여서 북풍을 계속 지금 자유한국당이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색깔로는 이번 선거에서 별로 먹히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께서 그 북한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게 정파적 문제가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게 되셨다. 이건 뭐 두 분 생각이 비슷하신 것 비슷합니다. 같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이슈도 좀 아까 얘기한 무슨 뭐 김현미 장관이 다주택이었는데 그걸 동생에게 팔았다. 고 해서 그게 모럴 해저드다. 그건 너무 이렇게 논리 비약 같고요. 그런 이슈를 들고 나오면 아마도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쪽 의원들이 훨씬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을 것으로 모두 예측하기 때문에 한 판에 뒤집을 것이다. 그래서 모럴 해저드 이 문제들 들고 나오면 이명박이 더 부각될 것이다. MB의 비리가 더 부각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핀트가 빗나간다고 보고요. 다만 최저임금의 시행이라든지 그렇죠. 근무시간 단축 문제라든지 또 물가 인상. 예, 그에 따른 물가 인상이라든지 그 물가 인상이 최저임금 때문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그다음에 GM 군산공장 폐쇄라든지 한미 간의 무역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당과 문재인 정부가 긴장하는 이슈예요. 근데 이것도 접근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야당들이 지혜롭고 합리적으로 최저임금 문제나 인정할 거 인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대선 때 모든 후보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했다. 그런데 지금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나니 속도 조절해라. 이 수준이라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근데 최저임금 1만 원 자체를 부정한다면 그건 엎어치기 당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GM 군산공장 폐쇄 문제도 이게 10년이 넘은 문제이기 때문에 꼭 이정권만이 아니다. 예, 합리적으로 접근해서 대안을 요구하면 민주당이 참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런데 흔들기를 하면 그거는 쉽게 엎어치기 할 수 있는 이슈로 전환된다. 그래서 결국은 접근 방식의 문제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수준으로 무조건 흔들기, 색깔론으로 흔들기, 눈만 뜨면 흔들기 이렇게 되면 모든 이슈는 문재인 힘 실어주기 블랙홀로 작동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두 분 다 지금 자유한국당한테 훈수를 두고 계신가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너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해찬 씨는 그 야당 심판론, 국회 심판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야당 심판, 국회 심판이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원내 의석은 뭐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들이 뭐 출마하고 이렇게 되면 1, 2당 재보궐선거에 따라 1당, 2당 바뀔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이 정부에서 의석수만큼 야당 눈치를 저는 전혀 안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야당이 계속해서 뭐 생떼 잡고 발목 잡고 생떼 쓰기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뭐 야당으로서 역할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의석수는 비등비등한 상황인데 그에 비해 야당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보수적인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의석수만큼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여론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취임 일성이 강한 야당 뭐 투쟁하는 야당이 되겠다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말은 세게 나가지만 그리고 언론의 어떤 강한 멘트들이 부각은 되고 있지만 실제 뭐 예산안 처리 같은 경우도 이거는 김성태 원내 이전의 문제였습니다만 정부에서 원하는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그 후폭풍이 굉장하기도 했었고요. 보수 세력 안에서. 그리고 이번에 근로시간 단축 문제 같은 경우도 환노위에서 뭐 타결이 된 것을 가지고 또 보수당 안에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뭐 하는 거냐, 왜 이렇게 끌려가기만 하는 거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들이 전체로 봤을 때 야당 심판론에 동의한다고 저는 생각하기는 힘들고 선거 지형 자체가 야당에게 굉장히 불리한 지형이긴 하지만 여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야당을 심판해야겠지만 야당 지지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마저 실어주지 못하면 그러면 정말 앞으로 남은 3, 4년 더 이것보다 더 끌려갈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믿업지 못해도 힘을 좀 실어줘서 최소한의 견제력은 갖춰줘야 한다는 위기의식도 저는 조금은 보수적인 분들 사이에서는 고취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게 접점이 되겠네요. 여당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일을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데 계속 발목 잡는 야당과 국회 이거 심판해야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독주를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라도 견제력을 좀 우리한테 부여해 달라. 뭐 두 목소리가 충돌하겠군요. 결과적으로는. 충돌을 할 텐데요. 어디가 우세할 거냐. 그거죠. 예,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 지금 얘기하신 국회에서 여야가 협상에 의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크게 낸다. 이건 저는 15%, 탄핵에 반대했던 14%의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심지어 보수적인 매체에서도 그게 가야 될 방향이다를 분명히 전제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거는 판단이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능한 야당이 발목 잡기만 한다. 이게 이제 지금 많은, 제가 보기에는 과반 정도 국민들의 인식으로 보여요. 예. 예, 왜냐하면 오늘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이 다시 50%를 넘어섰거든요. 정당 지지도가? 정당 지지도가 50%를 예, 넘어섰고 예. 이게 뭐 자유한국당은 20% 넘었다가 다시 20% 밑으로 떨어진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난 그 예산안 타결 과정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안전공무원 충원만은 꼭 해달라고 굉장히 부탁을 드렸는데 네네. 안전공무원을 뭐 대폭 깎아버렸거든요. 그랬죠. 예, 예. 그래서 소방직 충원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소방 예산을 이제 자유한국당이 너무 많이 잘랐고 그 과정에서 설화도 빚었고 그래서 이 제천 화재나 밀양 화재에 대해서 아무리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책임론을 들고 나와도 안 먹힌 겁니다. 예, 그리고 예. 오히려 당신들이 예산 깎지 않았냐. 당신들이 소방직 충원 안 해줘서 이거 제대로 못하지 않았냐. 역공당하겠군요, 그건 야당이.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심판론은 이제는 그렇게 붕뜬 심판론.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 2014년에 세월호를 가지고 야당 심판론. 뭐 세월호 피로감 이거 했을 때는 그게 왜 먹혔냐면 그때는 제도 언론, 방송까지 전부 장악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지금 제도 언론이 여론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오고 있죠, 이미. 예,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시민들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경험으로 인해서 야당 심판론이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해주신 말씀 중에서 예를 들면 근로시간 단축이나 예산안 합의에 반대하는 분들이 탄핵에 반대하는 15%라는 의견에는 조금 간략하게 첨언을 하고 싶은 게 사실 탄핵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을 추종하는 분들은 이 보수의 스펙트럼 안에서도 이제 안보 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안이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 경제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은 이제 시장 보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안보 보수 위주의 정당이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이 시장 보수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보수 세력을 새롭게 이끌 주역으로 돼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대한다고 해서 꼭 이 탄핵과 결을 같이 하는 그런 15%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야당이 정말 유능하면 이런 위기에까지 왜 몰렸겠습니까? 무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대놓고 반대할 수 있는 사람 제가 뭐 보수 입장으로 방송을 하지만 좀 쉽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 최소한의 견제력을 잃게 되면 그나마 무능한 야당이라도 그 견제력을 잃게 되면 정말 정부의 어떤 독선까지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 제가 좀 관전 포인트로 삼고 싶은 건 원래 잘 되는 집안에서 개파 싸움이 일어납니다. 원래. 내부 싸움. 안 되는 집은 개파 싸움이 일어날 틈이 없죠. 더 선거 안 나오고 싶어 하는데. 근데 지금 보면 아까 경기도 서울 이야기 잠깐 했지만 친문 대 비문 구도로 갈 가능성이 조금은 보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친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의 전해철 의원. 뭐 누가 봐도 친문의 성골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반면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인물인데 이 부분이 당내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좀 화합하고 잘 매끄러운 경선이 될 것인가. 그리고 잡음이 생길 수 있다. 네, 개파 갈등의 여지가 보일 것인가. 서울 같은 경우도 아직 친문 쪽 서울시장 후보가 누구일지 명확한 후보가 안 나왔지만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 말은 이 박원순 시장과 지금 여러 난립하고 있는 후보들 중에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 남는 한쪽 후보에게 친문 당원들의 이 지지가 쏠릴 수 있다는 그 여지를 열어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 보수 쪽 입장에서는 이제 학수고대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럴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거죠. 뭐 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최대 쟁점은 야당 국회 심판론 그리고 민생 문제 제대로 해결 못하는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력 다오 뭐 어떤 이런 충돌이 있을 것이다 정도로 두 분 말씀 정리하고 한 가지 여쭤볼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연대할 것이냐. 그러다 보면 더불어민주당하고 민주평화당도 또 연대할 것이냐. 이른바 선거 연대설들이 나오는데 요거에 대해서 그냥 두 분 한마디씩만 한 1분씩만 들어보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개파 갈등이 경선 잡음으로까지
갈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예. 그다음에 그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인위적으로 연대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테고 그다음에 서울시장을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가 하고 예. 경기도지사를 남경필 지사가 한다는 가설이 나오는데 그럴 경우 예. 사실은 남경필 지사도 바미당이잖아요. 갔다가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자유한국당에 계속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 자유한국당의 핵심들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장 후보도 내주고 경기도지사도 확실한 로열티가 없는 후보를 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를 못 내는 제1야당 그 존재감이 거의 없어질 것 같고 그게 된다면 그건 지방선거 이후에 통합에 대한 뭔가가 있지 않고는 어렵다. 제1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하는 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예측으로는. 더불어민주당하고 민주평화당의 연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오늘 여론조사나 보면 이게 연대해서 이길 수 있을 때 이제 후보들이 연대하는데 바미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연대해도 별로 이길 가능성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 그 연대도 별로 뭐 그렇게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민주평화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연대하는 경우의 수도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 지금. 예, 예를 들면 민주평화당하고만 연대하면 국정이 술술 잘 굴러간다. 저는 그렇게 수적 공학으로 국회가 잘 굴러갈 것 같지 않습니다. 예. 뭐 저 간단히 정리하면 네. 민주평화당 먼저 이야기하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평화당 없어도 이길 수 있는 선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기 때문에 네. 그 연대가 오히려 더 실현 가능성 낮을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최소한 광역단체장 레벨에서는 반드시 선거 단일화를 통한 연대를 해야만 하는데 지금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 절대 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말을 합니다만 예. 지도부의 멘트는 조금씩 결이 다릅니다. 만약에 단일화 연대를 하지 않아서 광역단체장을 다 빼앗기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연대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미래의 보수 진영의 심판을 받고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짬짬이는 아니더라도 네.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거, 단일화 선거를 통한 광역단체장 연대는 정말 필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를 추동하는 힘은 계속 보수 진영 내에 살아있을 가면 것이다.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는 최민희 전 의원과 좀 판단이 다르시네요. 좋습니다. 오늘 지방선거 100일 앞두고 최대 쟁점은 무엇이 될지 또 어떻게 전망하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현 시점에서는 아무튼 야당이 굉장히 네, 김관진 전 국방장관 이 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축소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 이것 때문에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가 됐습니다.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이 와중에 이 로비 의혹에 휩싸였다라는 사실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에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미국 연수 시절에 미국 로비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고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과 짚어봤는데요. 자, 관련해서 추가로 나온 내용이 있다고 하네요. 자,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다시 한번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추가로 나온 내용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당시에 미국의 리빙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예. 이제 약 8만 달러 상당의 편의를 제공받았다. 물론 스폰서는 국내 업자입니다. 예. 예, 이것이 여태까지 밝혀진 대략 요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이때 합참의장을 전역한 야인이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 아니냐. 네네네. 어차피 개인들 간에는 뭐 서로 돕고 살 수 있으니까요. 네. 그것이 아니라 김관진 당시 전 합참의장이 아직도 현직에 2가지 직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때 당시에도?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예. 합참의장이 끝나면 군에서 정관예우로 이렇게 해주는 예우 자리가 있어요. 예. 첫 번째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네. 재단법인이자 국방부 산하기관입니다. 아. 여기에서 비상임 군사연구위원으로 받은 돈이 2,530만 원. 예. 이것이 이제 합참의장 전역한 다음 달부터 일시불로 받은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무기를 개발하는 국방과학연구소 네. 여기서 역시 전역한 다음 달인 4월부터 2년 3개월 동안 이 기간이 이제 미국에 걸쳐 있는
가 있던 기간과 걸쳐 있는데, 예. 총 2년 3개월 정도 매달 300만 원씩. 네. 받은 금액을 다 합쳐보니까 8,400만 원. 아하. 그러면은 두 기간에 합쳐서 1억 한 900만 원 정도를, 네. 정부로부터 수수하고 공직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면 국방과학연구소도 정부 산하연구소인 거고요. 국방부 산하기관입니다. 둘 다. 군사문제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 모두 국방부 산하기관인데 예. 여기서 그러니까 자문료라고 하는 것을 받고 있었으니까 공인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지금까지 장관과 합참의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국방부에서 지금까지 이런 관례대로 운영을 해왔는데 예. 사실 다른 어떤 수익이 있거나 어떤 직업이 있다면은 경임할 수 없는 것이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양쪽에서 이런 정부에서 지원받는 거 이외에도 민간 업자로부터 또 스폰서를 받은 거니까. 네. 합치면은 뭐 지금 나온 금액만 해도 거의 2억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차 질문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냥 민간인 교수가 네. 어떤 정부 연구기관이나 이런데 뭐 그 자문위원이나 이런 걸 위촉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교수를 공인으로 보느냐? 예.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거에 준하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이제 민간 교수가 그런 경우는 네. 어떤 계약을 맺어가지고 네. 용역비로 받는다든가 네. 또는 어떤 해당 기능에 대해서 수고료를 수취할 수가 있죠. 예. 그런데 합참 의장인 경우에 전역해서 이렇게 받는 것은 국가의 어떤 공직직함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거는 어떤 사기업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국가에서 당신의 전문 지식을 계속 활용해달라고 위촉을 해가지고 예. 임명장을 정식으로 주고 네. 그다음에 그 고용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공직자로 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기간에 외부 스폰서를 자유롭게 받았다는 것은 네. 이거는 법리적으로 따져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럼 지금 의원님의 말씀을 종합 정리를 하면 그 공인의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미국 로비 업체를 통해서 금품을 제공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건 단순히 뭐 지인 간에 도와주고 마는 이런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네. 두 쪽 양쪽에서 어떤 대가를 받아왔다는 것은 저는 윤리적인 문제, 더 나아가서는 법적인 문제도 다소 있다고 봐요. 그래요? 그런데 이미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국내 스폰서가 또 한 명이 아니었던 거죠. 네. 그 로비스트의 스폰서를 된 그 업자도 있고. 네. 그런가 하면은 장관이 돼서까지도 계속 김관진 장관의 별도의 스폰을 한, 이건 뭐 얼마를 줬는지 아직 확인도 안 되지만, 건설 브로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예. 그러면 이 국방과학연구소 자문위원으로서 자문해준 내역, 그리고 군사문제연구원의 자문위원으로서 자문해준 내역과,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했던 업체와의 상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 아닌가요? 그 부분은 드러나지가 않고, 예. 저는 그건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래요? 예. 김관진 당시 합참의장의 위치가 네. 차기 장관으로 진출이 유력시 됐었어요. 아. 그러니까 기무사 보고에서도 나오듯이, 네. 그런 유력자를 잘 예우함으로써 차기의 장관 진출 시에 모종의 어떤 이익을 꾀할 수 있는 네. 이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투자지. 아. 이것은 당시 공직과 관련된 투자는 아니다. 당시 김관진 장관 스스로가 이런 걸 절제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이어졌다는 게 문제죠. 이른바 포괄성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이걸 보도했던 KBS 있지 않습니까? 네. 김관진 전 장관이 KBS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의혹을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런 입장도 내놨는데요. 네. 저는, KBS의 보도는 이제 기무사의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이 의혹은 뭐 옛날부터 로비 업체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것은 하루 이틀 알려진 얘기가 아니라. 예. 제가 2010년에도 이걸 다 조사했었고, 네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KBS 보도는 그것을 주미 대사관에서
정보기관이 기무사로 전문을 보낸 것이죠. 네. 이거는, 굉장히 어떤 그 김관진 장관에 대한 부적절한 그 편의 제공이라고 보고, 왜 그랬을까? 그 배경을 조사해서 전국에다가 전문을 옮긴 거니까, 그걸 보도했다는 거는 팩트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로서는 고소를 했다,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가 이제 주목을 끌었던 가장 어찌보면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미 로비 업체가 리빙스턴사로 로키드 마틴을 대행했던 업체라고 하는 점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 점은 우리가 로키드 마틴하고 연결고리는 저번에 제가 방송 드릴 때는 아직 그렇게 확인은 안 되지만 예. 연결고리가 드러나는 건 없고 어떤 계약서에 리빙스턴하고 로키드의 그 회사명이 나와 있는 계약서는 못 찾았어요. 예. 그런데 리빙스턴 컨설팅 그룹이 방위산업계 또 미 공군 그다음에 국방부 이렇게 계약과 국방 무기 소요 또 무기 기술에 대한 시험 평가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본인들이 자랑을 합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꺼냈냐면 이 리빙스턴 그룹의 회장이 조선일보와 4일자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걸 보면 로키드 마틴은 한때 고객이었지만 그러니까 김관진 전 장관을 만난 2009년 당시에는 로키드 마틴을 대변하지 않았고 리빙스턴사가 그 이전 최소 3년 이상 거래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거든요. 저 엉뚱한 해명이라고 보는데 네. 지금까지 언론 보도의 내용 또 제가 주장했던 것은 이런 방산업체와 컨설팅 계약을 하는 업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예. 이번에 김관진 장관의 건과 관련해서 로키드가 스폰을 했다거나 네네. 로키드와 직접 연결됐다고 주장한 사람은 국내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불필요한 해명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해명을 왜 하는가를 묻고 싶은 게 예. 아니 누가 그거 로키드가 그 돈 됐다고 얘기한 사람 없는데 네. 단지 국방장관 됐을 때 로키드 무기가 많이 선정이 되니까 예. 이런 점에서 어떤 연결고리가 있냐 이런 추론은 몇몇 언론이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은 지금 그 해명은 그런 적 없다 그러면 될 것을 당시에 본인들이 이제 로키드와 계약 맺어서 한 건 아니다. 이런 해명은 다소 좀 핀트가 안 맞는다. 알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죠. 아무튼 팩트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리빙스턴사라고 하는 이 업체를 매개로 하는 김관진 전 장관과 로키드 마틴과의 상관성 문제는 일단 조금 쉼표를 찍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관진 전 장관이 장관 재임 시절에 로키드 마틴이 상당 부분의 어떤 그 수주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팩트라면서요. 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한국형 전투기 또 F-16 전투기 성능 개량, 그다음에 광개토 구축함, 그다음에 이지스 전투체계 다 해가지고 정부 대 정부 구매로 박근혜 정부 때만 5건. 그래서 또 박근혜 정부 때 벌려놓은 게 그 이후에 계약된 것까지 하면 10건, 총 11조 7천억 원을 락히드 마틴이 쓸어갔어요.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정부 대 정부 거래뿐만 아니라 민간 거래도 있습니다. 이게 국방부에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건데 이런 무기 거래가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 외에 상용 거래로 또 8,400억 원을 또 가져갑니다. 그렇게 하니까 총 따져보면은 한 12조 5천억 원인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1년 해외 무기 구매액의 약 한 30-40%를 초과하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의원님 잠깐만 여기서 제가 한번 그럼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대형 군수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게 아니고 결국은 몇몇 어떤 슈퍼급 군수업체가 사실은 이 방위 사업에 진출을 해서 수주하는 게 통례 아니었습니까? 이런 그렇습니다. 통례에 기초 볼 때도 이거는 쓸어갔다는 표현이 성립이 될 정도로 많은 겁니까? 자,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때는 그렇게 따지면 보잉사가 싹 쓸어가지 않았느냐. F-15 아파치 헬기 다 보잉사 거잖아요. 자, 이렇듯이 보잉사가 많이 어떤 정권에 수주하기도 하고 또 어떤 정권에서는 락히드가 많이 수주하기도 합니다. 그것 자체만 갖고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수주한 방식이 전부 탈법적인 방식 또는 어떤 그 편법적인 방식으로 해서 비정상적으로 수주해간 것이 다수가 발견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주세요. 어떤 경우가 그런 예에 해당이 됩니까? 두 건을 예를 들겠습니다. 예. 잘 아시는 F-35A, 네. 락히드의 스텔스 전투기는 이미 가격 입찰에서 보잉사 F-15SE로 결정된 거를 뒤집어서. 네네네. 예, 그래서 부결시켜서 다시, 기종 변경을 락히드로 한 것이죠. 네. 그리고 또 KF-16 전투기 성능 개량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영국의 BAE사하고 이미 계약 체결이 됐습니다. 어허. 그래서 가던 사업인데, 네. 중간에 BAE사가 능력이 없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을 하고 계약이 파기되면서 미국의 락히드 마틴 경쟁 회사로 계약자가 바뀝니다. 네. 이런 일련의 것들은 뭐냐면 우리나라 방위사업청의 그 꼼꼼한 사업 관리 또 사전의 기술 조사, 계약 협상 이런 과정을 정상적으로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이 됐다는 것은 네. 이거는 무기 획득 역사상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사례들이에요. 근데 관련해서 F-35A로 기종이 변경이 된 거에 대해서 김관진 전 장관은 이 정무적 판단이라고 이미 얘기한 바가 있지 않나요? 그 정무적 판단이란 말처럼 해석이 어려운 참 이게 정말 이상한 표현을 저는 무기 획득 거래의 정무적 판단한다. 네. 참 저는 처음 듣는 표현이고요. 네. 자,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느냐 하는 문제는 네. 2013년 9월에 일어난 그야말로 한마디로 쇼크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삼각지에서의 이상한 일들 때문입니다. 어떤 일인데요? 분명히 그 전달 결정이 되기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군 총장들이 F-35로 결정이 돼야 된다고 연명을 해서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요? 예. 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아니, 정부가 정상적으로 다 잘하고 있는 사업을. 네. 왜 역대 총장들이 나서서 간섭을 하냐. 어허. 무시해라. 예. 이렇게 하면서 아주 완강하게 차단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다음 달 9월, 이때가 추석 연휴 무렵. 예, 예. 국방장관이 당시에 브루나이의 한미 국방장관 회의가 열려가지고 첫 케이글 국방장관을 만나죠. 예. 그리고 하루 앞당겨서 토요일 날 귀국한 거를 금요일 날로 하루 앞당겨 귀국을 하면서 김관진 장관이 방위사업 추진위원들 다 소집해라. 어허. 이거는 미국 대통령한테 무슨 이야기를 듣고 국내에 와서 다음 주로 예정된 차기 전투기의 기종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무언가 급변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No.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뒤집기가 들어가서 결국은 그 다음 주에 F-15 사일런트 이거를 부결시키는 사태가 일어나고 네. 청와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완강한 우리의 원칙적인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정호성 지금 구속돼 있는 비서관이 예. 방위사업청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락히드의 F-35A가 좋은 비행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방위사업청 관계자가 들었다는 증언을 제가 입수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2년에 걸쳐서 그 기종평가를 했고 협상도 끝내왔는데 네. 2년간 협상한 거를 9월에 추석 연휴가 있던 그 앞뒤 한 주 사이에 이거를 뒤집어 엎는 과정이 네. 너무나 비정상적이라서. 잠깐만 위원님. 네. 예. 그러면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짧게 여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이 록히드 마틴의 로비나 이런 게 아니라 당시 미국 정부의 압력일 가능성은요? 미국 정부는 당연히 F-35를 팔기 위해 사활을 걸고 달려들었습니다. 그건 예. 일단 상수입니다, 상수. 예. 이거는 미국 정부의 정책이니까. 그런데 변수가 있습니다. 네. 그건 로비고 압력입니다. 예. 그거는, 제가 그 윌리엄 코헨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락히드 마틴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만든 코헨 그룹에서, 그 대표자 자격으로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유력 정치인 또 군 관계자들 만나서 F-35 로비를 했어요. 네. 이렇게 뛰어든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로비 라인이 작동했는지는 몰라도 이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 생각이 바뀝니다. 청와대 안보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네. 그러면서 장관이 외국에서 극거 귀국을 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회의가 의결이 되기 전에 서둘러서 방출위원들을 접촉하면서 뒤집어 엎는 작업을 합니다. 네.
이 모든 과정이 합법적이질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여기서 가설로 로키드 마틴이 로비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로비의 대상이 김관진 당시 장관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일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요. 예. 제가 여기서 가능성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좀 책임성 있는 네. 당연히 가능성, 추론은 얼마든지 소설은 쓸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 박근혜 대통령한테 라키드 제품을 설득한 별도의 인물이 존재한다. 예, 그 제3의 라인도 있다. 제3의 라인?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 말씀을 하셔야죠. 이왕 말씀 꺼내신 김에. 아니, 그런데 시간이 없다고 그러셔놓고. 아니, 시간은 더 낼게요. 네, 더 낼게요. 아닙니다. 그거는, 네. 제3의 라인은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최순실 작품 아니냐. 이런. 네, 그런 얘기 돌았었잖아요. 루머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저도 의심은 가졌지만 확인이 안 돼요. 아하. 확인이 안 되고 다만. 네. 이 문제와 협의하는 채널은 전혀 다르죠. 예.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 하나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알겠어. 그래서 예, 그런 점에서 생각을 돌려 세운 일등공신은 따로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게 최순실하고 겹쳐지는 건 확인 못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예, 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인이 되는 대로 다시 후속 인터뷰를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